오늘은 댓글에 이제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검토할 건데, 하나는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하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 전문가들 중에 전저점이 그 뚫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감안하고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검토할 겁니다. 오늘도 지루하시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길 원하는 게, 전체 내용을 다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그 금융기관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요동칠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국가부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MF 때 대규모 금융 환란을 겪었잖아요. 국가부도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국가부도를 먼저 점검하면, 일단 이번에는 국가부도가 날 상태는 거의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빨간 게 외환보유고인데 현재 한 4,08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요. 대외 총 채무가 한 4,06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4,660억 달러, 대외 채무가 한 60억 달러 약간 모자라게 훨씬 더 많은데,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이 이제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국가부도는 단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래. 뭐 향후 한 2, 3년 뒤에 채무를 갚을 거는 사실 지금 문제가 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 채무가 중요한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가 현재 단기 대외 채무가 13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차트를 표시 안 했지만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은 국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국가부도가 날 가능성은 제로고요. 현재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기사는 사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입니다. 금융기관에. 근데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거든요. 근데 증권사가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지급 보증하면서 그 수수료들을 계속 따먹는 행위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먹히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다른 쪽에서 수수료를 따먹으면서 이제 지급 보증을 이렇게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 지급 보증을 해줄 다른 기관이 없으니까 이걸 증권사가 다 떠나서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건설이 진행이 안 되면 이걸 전부 다 증권사가 떠나야 되겠죠. 그런 위험성이 현재 노출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계속 그 부동산 상승세나 그 호황, 그 부동산 관련 건설을 계속 누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크게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증권사 중에, 소형 증권사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부실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러면 그쪽에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파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예금에 5천만 원, 원리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찾아가는, 뭐 주식 계좌에 넣어놨는데 파산하게 되면 그 금액 전부 다를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거나, 주식을 매수해 놓으신 건 상관없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ELS를 투자한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ELS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ELS가 조기 상환 조건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에 있다면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최종적으로 아직은 이제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이 우리나라가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는 안 보고 있지만, 증권사 쪽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형 증권사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좀 포지션이 큰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소규모 그 금융기관은 사실 그 언제든지 파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시기에는 그런 데 말고 뭐 이자 뭐 한 0.5%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시면 안 되고, 시중은행, 큰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예금이나 것들을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전저점 얘기인데요. 제가 차트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차트인데, 이 캔들 차트는 코스피 차트예요. 이 이제 빨간색이 이게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10월달 정점에서부터 베어스턴스 때문에 3월달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5월까지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10월에 아주 폭락해서 최종적으로 장중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3월까지 조정을 받다가 추세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삼성전자가 초반부는 그렇지만 정점 이후에 바닥을 친, 베어스턴스 바닥 친 이후에 이제 추세가 이거 똑같아요. 그 종합주가 지수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 3월 달부터 요 과정, 중요기지, 요 시기, 그 다음에 여시기 10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 리포트를 어떻게 냈나,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사라고 뭔가 리포트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보시면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베어스턴스 때문에 주시장이 한번 확 밀려가지고 바닥을 찍은 이때겠죠. 이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냐면 종가가 56만 원인데 목표가 66만 원이 한 10만 원 정도 오를 걸 예상한다라고 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5월 달. 머리를 들고 쭉 올라가서 상황이 좋을 때겠죠, 주시장이. 그때 뭐라고 냈냐면 지금 이제 목표가 66만 원인데 이때 제시가가 83만 원입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전에는 4월 28일에는 이거 들고 오랫동안 들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이거 오랫동안 안 들고 있어도 될지 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확 바뀌었죠. 흐름이 그죠? 그 다음에 이 10월달 장중 붕괴돼서 리먼 파산 맞으면서 계속 곤두박질 칠 때 이때 10월달에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1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65만 원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 3월 때 수준으로 떨어졌죠. 80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 확 빠지면서 갑자기 훅 줄었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때 60만 원대 있다가 목표가가 이때 8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다시 60만 원대로 꺼졌습니다. 그럼 이때 막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 수개월 동안 헤맨 이 3월 달에는 어떻게 나왔나? 2009년 3월 달에 볼까요? 이거는 12월 달 거네요. 그 중간에 12월 30일 날짜를 보시면 이때는 40만 원대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최저. 그러다가 2009년 3월 달에 봤죠? 3월 달에 보니까 3월 31일 날 기껏해야 여기 현재가가 56만 원인데요. 목표가가 12개월 이후에 목표가가 59만 원이에요. 3만 원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주식시장의 바닥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기에 이 리포트를 내신 그 애널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가 코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 시기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분들은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제 데이터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보시면 주식시장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목표가가 낮아지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높질 않아요. 그리고 머리를 들었더니 목표가가 80만 원대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급격하게 붕괴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밑으로 쭉 떨어졌죠. 다시 60만 원대, 50만 원대 후반대로. 그러다가 수개월 동안 머리를 들지 못하고 V자 반등을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요 끝자락에 와서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2, 3만 원밖에 안 높아요. 향후 12개월 동안. 근데 그 뒤로 폭등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그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미래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있을 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과연 이 추세 국면의 끝자락인 걸 알아야 돼. 결과적으로 뭐냐? 경기 수축이 끝나고 시작하는 타이밍들을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조차도 경기 수축 초반부에 경기가 심화될 거란 예측을 안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경기 확장이 진행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분석한다는 건 현재 나와 있는 경제 지표하고 향후 수개월 뒤에 보이는 경제 지표들을 손안에 잡히거든요. 그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지표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때는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향후에 경기가 계속 곤두박질 칠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때는 향후 경기가 쭉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계속 좋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 수축 국면으로 터닝한 추세가 넘어간 시점에는 단순히 경제 지표만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 지표만 가지고 투자를 판단했다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전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뭔가를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특별한 중요한 지표를 더 가중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걸 어떻게 예측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고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국 이제 월시 5천 지수인데 우리가 이게 경기 수축 국면을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 수축 국면 초반에 만들어진 조정은 후반부 그러니까 경기 수축의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그 조정의 끝은 경기 수축 후반부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경기 수축이 끝나고 나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수축 초반이에요, 초반. 대부분의 유수의 그 외국의 그 유수의 기관들이 올 한 해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초반인데 계속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건데 과연 이게 저점이겠는가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이제 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면 사실 미국 그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거의 한 10년 내내 쭉 오르다가 2006년도 중반쯤에 정점을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이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키백과의 내용 중에 2007년부터 8년, 9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연도별로 문제들이 발생한 케이스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최초에 나온 게 2007년도 4월 달에 파산 신청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출에서. 2007년 8월 달에 여기 뭐 아메리칸 모기지 대출 나왔죠. 그다음에 뭐 2007년도 후반부에 가면 뭐 AIG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 뭐 BNP 파리바에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8월 달 7월 가서 난리를 쭉 치고 쭉쭉 계속 난리치고 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계속 시기별로 난리를 치고 있죠. 쭉.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전망이라고 하는 리포트 안에 보면 저 중간에 빠진 게 나옵니다. 이건데요. 이 베어스턴스가 JP모건에 매각됐거든요. 이 베어스턴스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이 매각돼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문제를 야기했거든요. 이게 3월달 조정 바닥을 친 게 이 매각되면서 바닥을 친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파산입니다. 여기 지나갔네요. 여기입니다. 리만 파산. 9월 15일 달에.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이미 동영상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용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게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고. 그런데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팽창했던 신용 중에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이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신용이 팽창되어 있거든요. 그 팽창된 신용 중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최초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이제 기업과 가게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이 양산되면서 개인 파산들이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개인 파산들이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집값이 내려가면서 이 상환에 대한 위기 경기 수축이 같이 맞물리면서 상한에 대한 위기가 생기니까 이제 쓰나미처럼 여파가 밀리는 것도 하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제 이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파산의 위험성이 도래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파산과 개인에 대한 파산이 결과적으로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파산 쪽으로 쓰나미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전저점을 찍고 다시 그게 최종적 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향후에 경기 수축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기업의 실업이 추가적으로 양산이 안 되고 다시 고용으로 터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이 매출을 계속 일으켜줘서 기업들이 판매도 잘 되고 이익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안 위험해질 거라고 하는 걸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전저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올 한 해 내내 안 좋아질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찍었던 저점이 저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문가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근데 개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인 척 포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구분해 보시면 이 사람은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자에서 배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당 업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산의 분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부동산,
주식 다 똑같은 게 시장이 진짜로 거꾸러지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업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자를 선택하실 때 전문성도 선택하셔야 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투자자를 위해서 정확한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처한 위치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정점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넘어갈 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달려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안 나쁜 것들이 더 많아지고 반대로 경기가 수축 국면이 심화돼서 저점에 가 있을 때는 나쁜 경제 지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향후가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전에. 그래서 그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 넘어갈 때하고 수축 국면에서 확장으로 전환될 때는 전문가들조차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자산을 위험은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